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첫 현충일 추념식은 예년과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직접 천안함 생존 장병에 국가 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천안함 폭침 관련 발언이 다시 논란을 빚고 있죠. 이 대통령은 영웅을 기억하는 건 국가 품격의 문제라고 밝혔고, 이 대통령이 추념식에서 그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유공자들 묘소도 둘러봤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참전용사 등 순직 군경 유가족들과 함께 현충일 추념식장에 들어섭니다. 현충탑 참배에 이어 위패 봉안관으로 이동해 유해를 찾지 못했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호국 영령 위패에도 참배했습니다. 이분들은 전사자인데 유해를 찾지 못하고. 윤 대통령은 이어진 추념사에서 국가의 품격은 영웅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를 포함한 5명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천안함 장병에게 유공자 증서를 직접 준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년 전 대통령의 첫 정치 시작이 천안함 생존 장병을 만나는 것이었다며 천안함이 가지는 남다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참전 용사와 대간첩작전 전사자 묘역도 깜짝 방문해 추모객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9년 후배니까 3살 때 외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끝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가 지금 87년인데. 네. 대통령실은 1981년 묘역이 조성된 이후 대통령이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 천안함 자폭 발언과 민주당 대변인의 천안 함장이 부하를 죽였다는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냐고요. 천안함 폭침 13년이 지났지만 유독 정치권에선 논란이 진행형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최원일 전 천안함장. 행사가 끝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수석 대변인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북한의 만행이지 않느냐며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이냐고 물었습니다. 면담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최 전 함장은 전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없다고 한 발언을 따진 겁니다.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최 전 함장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하를 죽인 거는 제가 아니고 북한이 공격 주체지 않습니까? 그걸 북한에는 왜 한마디도 항의를 못하고 그 함장에게 그런 막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살아 돌아온 것도 사실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닌데 비난하고 혐오하는 당이 항상 민주당이었고. 현재 국회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및 가짜뉴스 유포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3개가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호국 영령 모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권칠승 대변인의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권 대변인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 발표를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입장을 같이 한다고만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장고 끝에 선택했다 9시간 만에 낙마한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그 책임의 화살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과와 사퇴 주장도 나왔는데요. 지도부는 이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어제 사퇴한 이래경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추천과 검증, 내정과 발표까지 총체적 실패였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천안함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고 했던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것은 돌이켜봐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사 실패 책임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독단적 의사결정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며 이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제에 있어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검증 부실 책임을 이유로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위원장 선임 논란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 필요성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명계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혁신에 보다 비교 우위에 있던 분을 추천하고 거기에 선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잘못이 있다면 검증한 사람에게 있다며 대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 이름을 빌려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로 두려고 한 게 문제라며 이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렇게 당내에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 당 대변인이 혁신위원장 검증이 부족했다면서 송구스럽다 한 정도인데요. 이 당내에서는 혁신위 구성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직접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의 사퇴와 관련해 이틀째 침묵했습니다. 까지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시죠. 지도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현충일 메시지로 편향적 이념 외교를 고집하면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 여당 공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현충일에 맞춰 터져나온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설 논란에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 대변인도 검증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최대한 빨리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임명해 정면 돌파한다는 구상입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채널A에 이재명 대표 사과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다음 사람을 준비해서 혁신위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인사들이 고사하고 있는 데다 한 번 실패 이후 인선이라 부담이 더 큽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미 혁신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며 차기 인선마저 실패하면 이재명 체제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혁신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윤수미 기자 나왔습니다. 자, 9시간 만에 낭만 이 이래경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표 책임론으로 모아진 이유는 이 대표가 이 인선을 주도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래경 이사장의 이 추천과 검증, 선임 등 모든 인선 과정을 이 대표가 주도했는데요. 최고위원들에게도 발표 하루 전에야 이 내정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는 있었습니다. 네, 하루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도 발표 전날 전해 듣고는 이래경이라는 인물을 잘 몰라서 친하다는 김근택의 의원들에게 연락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래경 이사장을 추천했는지는 취재가 됐습니까? 네, 제가 취재해 보니까요. 이 진보 시민사회 진영의 원로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실무진에서 올린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실무진과 지도부 의원들이 민변 출신 변호사, 노무현 정부 때 고위공직자 등 여러 명을 추천했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고사했다는데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경우 보안이 유지되기 힘들 것을 우려해서 공식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대표가 믿을 만한 원로에게 직접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들에게는 통보만 한 거고, 그러다 보니 대표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추천은 누가 뭐 제안을 했든 뭐 했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 검증은 누가 한 겁니까, 그럼? 네, 이 검증은 이 몇몇 실무진과 이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맡아서 했는데요. 이 실무진 차원에서 불법과 비리 검증을 마쳤고 이 과격한 언행도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게 이 지도부의 설명입니다. 검증을 했다니까 더 의문인데 이 천안함 자폭설이라는 건 사실 스스로 폭발했다. 이거 참 듣기 힘든 이 음모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글이 버젓이 SNS에 올라와 있다는데 이게 못 걸러낸 거예요, 그럼? 네, 이 검증 실패의 지적은 아무래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과격한 발언들은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글들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된 천안함 자폭설 글 역시 제가 찾아보니 불과 4개월 전에 쓴 글이라 확인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거 SNS만 살펴봐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SNS 검색조차 하지도 않고 혁신위원장을 섣불리 좀 조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도 검증 부실은 인정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나온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뭘 책임지라는 걸까요?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역시 이 검증 실패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를 수없이 지적했는데 비슷한 실수를 했다는 거죠.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그럼 책임론이라면 뭘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까요? 네, 이 의원들이 말하는 책임의 수위는요. 크게 사과, 재발 방지, 사퇴와 비대위 전환 3가지였는데요.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대표가 주도했는데 논란이 됐으니 당연히 책임 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이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 목소리도 소수 있긴 하지만 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자, 혁신위의 권한과 역할부터 새롭게 논의하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사과는 할 분위기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공식 사과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과보다는 혁신위를 조속하게 구성해서 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SNS 검증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수습이 아무리 빨라도 이재명표 혁신위가 첫 운을 떼자마자 좌초된 만큼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짚고 가죠. 천안함 관련 발언을 한 이 권칠승 대변인 오늘 뭐 사과를 하거나 후속 발언은 없었습니까? 네,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어제 발언이 기름을 부었죠. 자폭설을 비판한 천안함 전 함장을 향해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며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한 건데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면서도 이 속내는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진 거죠. 권 대변인은 이 지휘관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어제 해명한 후 이 취재진의 연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윤수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민간단체의 국가 보조금이 줄줄 새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그 첫 단추로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을 5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추진합니다.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외부 신고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 지원금을 받아간 유치원 원장이 적발됐고 이 신고자는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포상금을 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대 2억 원인 포상금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314억 원이 엉뚱한 곳에 쓰여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감사 결과 이후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도 국민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내부자나 관련자 아니면 알기 힘들다며
부담이 큰 만큼 포상금도 높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각 부처와 건의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을 점검한 결과 위법 부당 집행한 282억 원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도전합니다. 예상대로 당선된다면 북한 위협에 대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문제 대응을 위해 열렸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공개 회의.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우리나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lace a nuclear warhead instead of a satellite on a space launch vehicle and you end up with a nuclear weapon. The Security Council should not remain silent on the DPRK's failed launch.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는 유엔 핵심 기구입니다. 오늘 밤 11시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선되면 11년 만으로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진출입니다. 안보리는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임기 2년인 비상임 이사국은 상임 이사국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회의에 참석해 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회원국 3분의 2 득표로 당선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그룹의 인준을 받은 단독 후보여서 당선이 유력시됩니다. 당선되면 올해부터 비상임 이사국을 맡은 일본과 처음으로 함께 내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한미일 삼각공조를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의 유엔 제재 결의 위반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러시아와 중국 견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을 포함한 친북 성향국들의 반대표가 예상되는 데다 지난해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예상 밖의 낙선을 경험했던 만큼 현지에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어제 한복 패션쇼를 열고 막판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11시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73년 만에 상봉 누굴까요? 대통령 내외인데요. 대통령 내외가 안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6.25 전쟁에서 전사한 고 김봉학 일병이 역시 6.25 전쟁 전사자인 동생 옆에 묻혔는데요. 73년 만에 형제 간 유해 상봉입니다. 일도 묵념. 오늘 허토에 사용하는 흙은 두 형제분의 고향인 대구광역시 비산동에서 가져온 흙입니다. 멀리 꼴꼴 나라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대통령께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내외가 형제 유가족들을 만났나 보죠. 네, 윤 대통령은요, 형제의 어머님이 90년대 초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둘을 잃고 40년생을 어떻게 사셨냐 이렇게 위로했고 유가족은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해 상봉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아련한데 전사자 형제가 나란히 안장되는 것 의미가 남다르네요. 네, 6.25 전사자 유해 중 형제가 발견될 경우 나란히 함께 묘역에 안장하는데요. 대통령이 호국 형제 묘역을 찾은 건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입니다. 오늘 추념식 후에는 베트남전과 대간첩작전 전사자 묘역을 깜짝 방문했죠. 정치 입문 전이었던 2021년 방문했던 곳을 이번에 다시 간 건데요. 당시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죠. 대통령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첫 방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닌데. 우리 이렇게 다녀도 참 전사자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다니다 보니까.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내일 또 검찰에 나온다고 해요. 네, 이번에도 역시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자진 출두입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 다 유출해서 그렇게 왔더니 수사도 않고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사흘 전에도 귀국 한 달 반이 되어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자, 검찰은 이번에도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는 거죠? 네, 송 전 대표는 면담이 불발되면 1인 시위도 하겠다는데요. 빨리 자신을 소환하라고 채근하고는 있지만 송 전 대표 정작 검찰에는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게 방어권이냐, 증거인멸이냐 이런 공방은 정치권 단골 소재인데요. 방어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도 핸드폰 비난을 풀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 그걸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저는 휴대폰 내용 까면은 진실이 나오는데 그건 기본권이고요. 기본권의 영역에서 제가 무죄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개인적 권리보다 책임성, 의무 이게 훨씬 더 저는 우선해야 하는 것 같아요. 헌법상 동인으로 역시 같은 이유로 이재명 부서 제가 비난하고 이재명 따른 결백하다면은 그걸 못 제출할 이유가 없는. 여야 따라 또 상황 따라 다른데요. 네. 이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이라지만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검찰은요, 윤관석 의원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는데요.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새 휴대전화로 교체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뒤숭숭한 탓일까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좀 위축돼 있어요. 휴대폰을 다들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나 아이폰으로 바꾸고 있거나 또 별도로 한두 대 더 만들고 있거나 그런 거거든요. 압수수색을 미리 걱정해 급히 휴대전화를 바꾸고 새로 살 만큼 국회의원들 숨길 게 많다는 건지 안 의원 얘기가 사실이라면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이 때이른 더위에 벌써부터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시원한 모습들 배영진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둘 세워진 파라솔들 사이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너른 백사장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다에 몸을 맡기며 출렁거리는 파도를 즐기는 이런 피서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가족과 나들이 나온 반려견도 긴 털을 바닷물에 젖혔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은 일광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너무 더워서 일광욕을 하러 왔는데 바닷가도 들어가고 하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장마가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좀 즐기고 애들도 노는 것도 보니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임시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을 징검다리 휴일을 맞은 이런 피서객들이 메웠습니다. 한낮 기온 23도에 뜨거운 햇살까지 때이른 더위의 해수욕장이 마치 피서철을 방불케 했습니다. 보랏빛 라벤더 물결이 출렁입니다. 가는 길마다 보이는 각양각색의 꽃들은 관광객들을 환영합니다. 인기 포토존에서 사진 한 컷을 남기며 가족과 친구들과 추억을 쌓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내 사랑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꽃 보니까 행복하죠. 네, 오늘 정말 잘 나왔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 같은 하루였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 야외 활동에 안성맞춤. 산과 바다, 공원 등에는 나들이 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본격적인 나들이철입니다. 휴게소에서 먹는 간식,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죠. 그런데 안 오르는 게 없다 보니 돈가스도 10,000원, 핫도그도 5,000원,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현충일을 낀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천안의 한 휴게소. 식당가는 허기진 배를 채우러 온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휴게소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싼 메뉴인 라면은 한 그릇에 4,000원. 지난해 7월 500원이 올랐습니다.
돈가스와 비빔밥은 기본 구성이 10,000원이고 순댓국은 12,000원이나 합니다. 4인 가족이 이 휴게소에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한다고 가정하면요. 라면과 돈가스 등 총 35,000원 가까이 듭니다. 웬만한 외식비와 맞먹습니다. 간식으로 때운다 해도 부담되긴 마찬가지. 핫도그는 5,500원, 떡볶이는 1인분에 4,500원입니다. 가족 이용객들은 6만 원 넘게 돈이 듭니다. 다 보통 10,000원이 넘더라고요. 애기들을 먹여야 하니까 사긴 하는데 보통 저희가 4식구인데 6명에서 먹으면 그래도 한 6, 7만 원은 기본으로 넘더라고요. 한 잔에 4,500원이니까 두 개에서 9,000원? 너무 비싸잖아, 이게. 지금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마시면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지난달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5.4% 올랐습니다. 돈가스는 10,000원을 넘어섰고 핫도그와 떡꼬치 등 가벼운 간식도 4,000원이 넘습니다. 호두과자는 5,000원에 육박하며 1년 전보다 가격이 8.5% 올랐고 라면 한 그릇은 12.1%나 뛰었습니다. 여행의 소소한 즐거움인 휴게소 음식도 고물가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정으로 해외 호텔 예약이 돼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유명한 여행 예약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보자가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예약이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황당한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호텔이 예약됐다고 메일이 오더라고요. 예약한 적이 없는데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그 게스트 이름이 되어 있었고 취소하려고 하더라도 웹사이트상으로 취소도 안 되더라고요. 종종 쓰던 다국적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이 A씨 계정으로 호텔을 예약한 겁니다. 계정만 빌린 모양새로 A씨 카드로 결제까지 된 건 아니었지만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범죄 같은 거를 저지르면 저도 만약에 연루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다른 피해가, 다른 해킹이 발생하지 않을지 싶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인터뷰 도중에도 2명의 외국인이 A씨 계정을 통해 홍콩에 있는 호텔을 또 예약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또 그 와중에 또 생겼네. 네.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것도 몰라요. 이런 거를 제가 말을 했으면 안 생기게 뭐가 했는데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같은 그룹사의 다른 플랫폼에서도 피해자 계정으로 해외 호텔이 예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카드는 그냥 다 지웠어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탈퇴를 하려고 이번에 그냥 국내 여행사 같은 데서 운영하는 데를 쓰거나. 해당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국적 온라인 여행사로 과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국내 피해자들은 상담센터를 통해 항의했지만 해외 본사 문제로 자신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지하철 노조가 종종 준법 투쟁을 할 때마다 운행이 지연되곤 하죠. 내일부터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도 이런 준법 투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무더기 지연이나 결항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내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합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운항 시간을 지연시키는 건데 2005년 파업 이후 18년 만의 쟁의 행위입니다. 유사시 다른 조종사가 투입되는 스탠바이와 휴무일 지원 근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항공편이 결항될 수 있습니다. 또 조종사들은 비행 준비로 규정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데 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종사 노조는 항공기 이착륙이 1시간 30분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행 스케줄의 취소나 지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회사가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쟁의행위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은 2.5%, 노조는 10%를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
조종사 노조 가입률이 77%에 달하는 만큼 대부분 항공편이 지연돼 여행객 불편이 예상됩니다. 출장으로 공항에 올 때 한 3시간 전에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더 딜레이가 되면 아무래도 공항에서 더 기다려야 되고 다음 저희 나라 도착해서도 다음 일정이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랑 여행을 하면 오래 기다리는데 약간 불편함도 있고 하시니까.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들은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오는 항공기 지연 공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고속 질주를 하던 외국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처음엔 음주운전이 의심됐는데 붙잡고 보니까 차량 안에서 100명 가까이 흡입 가능한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차가 어디론가 달려가 급히 멈추더니 외국인 운전자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합니다. 지난달 22일 밤 경기 남양주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1, 2차로에 걸쳐 운전하는 차량이 있어 졸음운전을 의심해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시속 170km 이상의 속력으로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이집트 국적의 30대 남성.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목격자가 경찰에게 운전자가 차량 글로브 박스에 뭔가를 숨겼다고 알렸고 경찰이 찾아낸 건 동그란 대마 덩어리였습니다. 대마 뭉치 약 50g을 싣고 도주하던 남성의 차량은 시민 추격 끝에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결과 동시에 99명이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소변 검사에선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국과수의 모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검거에 도움을 준 50대 남성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자전거만큼 많아진 전동 킥보드죠. 곳곳에 방치되는 데다 갈수록 늘어가는 무면허 운전까지 겹치면서 길 위에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점자 보도블록 위에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도로 한가운데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피해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 주변도 공사가 한창인 도로변에도 전동 킥보드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냥 이 주변만 봐도 지금 이렇게 막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너무 난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 이동하는 데도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곳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는 건 불법.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와 버스, 택시, 승차장 주변 5m 이내 등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휴일엔 견인 업체가 쉬는 탓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입구 쪽에 막 방치가 많아서 아이들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불편한 건 많았어요. 무면허 운전도 골칫거리입니다.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운전면허 없이도 가입은 물론 이용도 가능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동 킥보드에 달린 QR코드를 찍어보니 얼마 안 돼 휴대전화 화면에 주행 중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대여업체들이 이용자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인증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적발된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보다 무려 7배나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면허 인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해선 방치된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한반도 지형을 쏙 빼닮은 명물이죠. 전남 친안에 있는 해송숲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숲의 색이 변하며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충의 습격을 받은 탓인데 공국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사장 바로 앞에 거대한 소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은 한반도 모양을 쏙 빼닮았습니다. 마을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1950년대 주민들이 심은 소나무 숲입니다. 30헥타르 면적의 숲에 10만 그루 넘게 자라고 있는데 숲 모양이 점점 한반도 모습과 비슷해지면서 지역 명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숲 곳곳이 붉은 젓갈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엔 잎이 붉게 말라 있고 아예 말라 죽은 나무들도 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니 올해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해충인 솔껍질 깍지벌레 때문입니다. 길고 뾰족한 잎을 나무 껍질 속에 집어넣고 수액을 흡수하는데 감염된 나무는 아래쪽 가지부터 서서히 고사합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 해송숲인데요. 해충 피해를 입은 나무는 잎이 젓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소나무 20%가 말라 죽었고 60%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갑자기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신안군에다가 이제 그 의뢰를 해서 좀 방역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신안군은 지난 겨울 날씨가 따뜻해 해충의 알이 많이 살아남은 걸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올해 초 극심했던 가뭄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면 나무도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겨울을 너무 따뜻하게 좀 나다 보니까 개들이 생육하기에 좋은. 인근 인자도 소나무 숲에도 발견되는 등 해충 피해 면적은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신안군은 산림자원연구소의 도움을 청하고 방제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강원도는 축구장 36개 면적의 산림이 무너졌습니다. 주민이 고립되고 집이 무너졌지만 올여름 폭우에 대한 대비는커녕 피해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양광 주변 산사태는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본 강원 횡성군 청일면. 마을 진입로가 토사로 뒤덮여 주민 7명이 고립됐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도시에서 온 귀농인. 농번기지만 마을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집집마다 텅 비어 있고 계세요. 부서진 닭장엔 숲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산사태로 전기가 끊기자 겨울을 날 수 없던 주민들이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올 한 4월경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계속 안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이 와 있지를 못했었어요. 산사태로 무너진 농막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돼 있어 당시 산사태 위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토사로 덮인 논밭엔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나뒹굽니다. 주민들은 벌써 2해 농사를 날렸습니다. 주말 농장을 해가지고 고추를 많이 심었었죠. 이 앞이 다 고추밭이었어요? 네, 고추 그러니까 농막처럼 사용했죠. 이제 와 계시지도 못하시겠네요? 못 가죠 거기는. 복구 자체가 안 되니까. 계곡에는 토사에 실려 떠내려온 각종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곧 다가올 장마가 두렵습니다. 경관상으로도 이게 뭐 들어오면서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이거? 걱정되는 건 장마하고 시작된다는데 이 바닥이 한 1m 이상 높아졌어요. 토사가 채워져 갖고. 네. 근데 지금 전혀 치유 생활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는 아직 공사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대체 왜일까? 산사태 복구 작업은 산림청에서 구규림을, 지자체가 사유지를 맡아 진행합니다. 구규림 공사는 90% 가까이 진행됐지만 지자체가 맡은 사유지 공사는 소유주 동의를 못 받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복구도 토지협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사유지 동의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함필지를 못했어요. 일단 발주를 해놓고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발주가 느린 거는 맞아요. 횡성의 또 다른 마을. 지난해 이곳에서는 산사태가 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달에서야 시작한 배수로 공사는 공정률이 30%에 그칩니다. 지금 저기 그 공사 중이라서 그 농경지를 막 다니지 차가. 그럼 올해는 뭐 농사를 못 짓는다고 봐야 돼. 민간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책임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이제 어쨌든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먼저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구상권 청구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는 이달까지는 어떻게든 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거죠. 우기철 오기 전에 완벽하게 좀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 10개월. 주민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처지입니다. 다시 간다, 이소리입니다.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일본이 실제 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IAEA 조사단이 안전성 검증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는 그 즉시 방류할 준비에 착수를 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언제든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오늘 오전 해저 터널에 약 6천 톤의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다핵종 정화 설비인 알프스를 통해 걸러진 오염수는 후쿠시마 연안에서 1km 정도 떨어진 바다로 해저 터널을 통해 흘려 보내지는데 원활한 방류를 위해 터널 안에 바닷물을 채우는 겁니다. 바로 육지 가까운 부분보다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뜨려서 방류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사람들이 우려하니까.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IAEA 조사단이 오염수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최종 보고서를 이달 중 공개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본격 방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전과 오염수의 안전성 우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원자로 내부에 만들어진 구멍에 대해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와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도쿄전력이 보고했다가 일본 정부조차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 도쿄전력이 최근 원전 항만 안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물고기들이 항만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그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세입자들끼리 이게 무슨 일일까? 참 서글픈 소식인데요. 빌라왕, 건축왕 같은 집단 전세 사기로 보증금 떼일 우려에 이 세입자들끼리 서로 가압류를 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러는 건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촌. 같은 이름의 빌라가 1차부터 10차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모두 오모 씨와 그 가족 소유로 앞서 지은 빌라를 담보로 다음 빌라를 짓는 방식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담보로 빌린 돈을 못 갚으면서 빌라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저당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만약에 경매를 하게 되더라도 제 근저당이 일단 1순위다 보니까 그거 빼고 나면은 저는 이제 1억 남짓.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자 세입자들끼리 다른 집에 가압류를 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빌라 6차 세입자가 5차 집에 가압류를 걸고 7차 세입자는 4차, 5차, 8차, 9차 집에 가압류를 거는 식입니다. 한 집에 2명이 가압류를 거는 등 가압류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었어요. 우리는 몰랐다. 그냥 법무사에게 그냥 다 통으로 넘겨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집을 잡았다. 실제로 해당 법무법인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영업하기 바쁩니다. 지금 비용을 줄이더라도 다른 데도 가압류를 한 5-6군데를 해놔야겠죠. 부동산도 압류는 내가 거짓말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가압류를 걸어도 1순위 은행, 2순위 세입자가 가져가고 나면 챙길 몫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된 거 하고 확정일자 돼 있는 게 100이면은 아무 실익이 없잖아요. 낙찰이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없어 보여요.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는 사이 애꿎은 세입자들만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축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 금리를 연 4%대로 올렸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높아진 금리만 보지 말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데요.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로 올랐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5.5%대에서 3%대까지 떨어진 뒤 넉 달 만에 4%로 회복했습니다.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4.51%였고 4.5%짜리 예금만 6개입니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갈아타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금리가 적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찾았었는데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축은행에 가서 갈아탈 의향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를 올리는 건 최근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말 저축은행 수신잔액은 2달 전보다 4%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예적금이 유일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를 올려 운영자금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만 보고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여파로 연체율이 오르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전체의 순이익 합산액은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재무 건전성 상태를 유의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이하로 예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 중앙의 소비자 포털에서 저축은행별 재무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스키 고글처럼 생긴 이 MR 헤드셋,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 헤드셋입니다. 이걸 쓰면 이 스마트폰 화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애플이 오늘 처음 공개했고 내년 출시 예정인데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세상, 김민곤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스키 고글 형태의 헤드셋을 쓰자 집안 거실의 스마트폰 화면처럼 앱들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실행시키면 TV 화면처럼 큰 창이 나타납니다. 창을 여러 개 띄울 수도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 얼굴 크기의 화면창을 현실 공간에 띄워 여러 명과 통화도 가능해집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어제 공개한 신제품 비전 프로입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물체를 겹쳐 상호작용하는 MR 기술이 탑재된 착용형 컴퓨터입니다. So in the same way that Mac introduced us to personal computing and iPhone introduced us to mobile computing, Apple Vision Pro will introduce us to spatial computing. 지난 2014년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공개한 지 9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사용자의 눈과 손, 음성을 통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센서가 갖춰져 있습니다. Watch your movies, shows, and sports, and immerse yourself in games on a giant screen.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3,499달러, 약 456만 원에 판매됩니다. 비싼 가격과 최대 2시간인 짧은 배터리 지속 시간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메타가 혼합 현실 헤드셋 퀘스트 3를 499달러, 우리 돈 66만 원에 기습 공개했습니다. 삼성도 구글 등과 손잡고 혼합 현실 제품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병역 명문가, 한 집안에서 3대에 걸쳐 모든 남성이 현역병으로 복무하면 선정되는 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4대에 걸친 병역 명문가가 등장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김성규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을지부대 전방초도 분대장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고 2008년 만기 제대한 노재승 씨. 저는 강원도에서 눈 치우느라 잠을 못 잔 거 되게 힘들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아버지 희철 씨와 함께 꺼내든 형형색색 훈장과 빛바랜 증서들은 모두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품들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월남한 증조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막바지 당시 60살의 나이로 북한을 몰래 오가며 첩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해들은 할아버지의 6.25 참전 당시 중공군을 맞닥뜨렸을 때 무용담은 처절합니다. 포가 열이 많이 나니까 포신이 뻘개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키기 위해서는 오줌도 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팔을 관통한 총알의 흔적은 젊은 시절 할아버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팔이 짧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군의관이 팔을 잘라잡고 그러셨는데 아버님은 절대로 못 자른다고 하셨대요. 내가 이거 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난 팔이 필요하다. 증조 할아버지 고 노홍익 씨는 특수임무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할아버지 고 노병근 씨는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병무청은 육군통신병으로 근무한 아버지 희철 씨와 재승 씨까지 4대를 병역 명문가로 선정했습니다.
4대 병역 명문가는 노 씨 가문을 포함해 새 가문이 처음 탄생했습니다. 병역 명문가에게 할인 혜택 등을 주는 은행과 병원, 각종 박물관과 주차장 등 예우기관은 전국 1,326곳으로 늘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앞두고 노 씨 가문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2,465가문이 올해 병역 명문가로 이름을 올립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스포츠 현장도 현충일엔 달랐습니다. 군복 유니폼에 태극기 완장까지 뜻깊은 장면들을 김태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공군 조종사 복장으로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를 던집니다. 하늘이 아니라 마운드 위에 오른 임성빈 대위. 지난 4월 말 수단에서 고립됐던 우리 교민 28명의 구출 작전을 수행한 주인공입니다. 병역 명문가 3대 가족 등 각 경기장에선 현충일을 맞아 뜻깊은 시구자들이 경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수들은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에 군복 느낌의 특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짙은 국방색의 삼성 타자들이 경기 초반부터 맹타를 휘두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국방색 계열의 유니폼을 입은 삼성과 두산, KT가 부쩍 힘을 냈습니다. 치열한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SSG와 LG는 나란히 승리를 챙기며 한 게임 차를 유지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8명의 참전 용사들입니다. 18살에 전장으로 달려갔던 참전 용사의 등에는 등번호 18번이 새겨져 있습니다. 각 팀 주장 팔에는 특별 제작된 태극기 완장이 눈에 띕니다. 참전용사 유골함을 덮은 태극기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경기장에서의 승부는 극적이었습니다. 선두 울산은 수원FC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결승골은 경기 종료 직전 터졌습니다. 주민규가 교체 투입 11분 만에 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K리그 득점 선두로 어제 대표팀 발탁이 기대됐던 주민규는 이 골로 대표팀 합류 불발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5.2도를 기록했는데 내일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6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나오실 때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17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대전과 광주는 28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륙과 서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중부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미 13년 전 결론이 났습니다. 천안함 폭진 사건. 이 민군 합동 조사를 넘어 외국 전문가까지 참여해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냈죠. 그런데도 암초에 좌초된 거라는 음모론이 끊이질 않더니 심지어 자폭설, 그러니까 스스로 터진 거라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한때 제1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괴담이 좀비처럼 살아나 유가족과 생존자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천안함 함장은 진실을 뒤흔드는 괴담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내부의 또 다른 어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